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장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강에서는 3편 전체를 핵심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1번부터 11번까지 1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편은 1장과 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서 많이 나오죠. 2장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최근에 1장에서는 개념, 기능, 특성, 주택시장,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여기서 여가과정 뭐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두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는 2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 거죠. 특히 상업입지, 도시구조이론 이런 거는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지대이론도, 도시공간구조론 뭐 이런 거, 지대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3편에서는 이제 4문제 안팎이 출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해보면은요, 1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뭐냐? 부동산은 특이하게 공간 시장, 부동산 공간을 이용하는 시장이다. 임대차 시장. 그렇지만 투자 목적의 시장이기도 하다. 마치 주식이나 채권처럼. 이 두 개의 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자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거리가 멀어요. 정보의 완전성, 상품의 동질성, 다수의 시장 참여자. 그러면 경쟁 시장이고 퍼펙트한 경쟁 시장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고, 이러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효율적 자원 배분이 달성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이론에서 보셨던 내용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반대죠. 정보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품이 동질하지도 않아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즉, 고가성 때문에 소수만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일 수가 없죠. 불완전 경쟁, 그 불완전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일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2장, 두 번째 주택시장의 주제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이라는 그 시장을 고찰하는 건데, 주택은 수명이 길어요. 내구성이 있어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구성이 있다는 건 재고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시장의 약 97,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재고주택, 현재 존재하는 것을 절약 공급이라고 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렇지만 장기에는 만일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면 신규 주택 공급도 늘어나죠. 장기에. 이것을 유량 공급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러한 주택의 내구성은, 주택이 굉장히 수명이 기니까 마치 자동차 연상하시면 되겠죠. 여가과정, 사람들이 이사를 다니는 현상, 주택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요. 저소득층으로 바뀌면 하향여가, 가령 저소득층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고소득층이 살던 집을 저소득층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하향여가라고 한다. 반면에 상형여가는 저소득층이 나가고 고소득층이 들어가는 반대 현상이죠. 가령 전반적인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면 이걸 재개발해가지고 들어가는 수요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주택시장은 여가과정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장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계산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하고, 계산 문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은, 자, 정보가 마치 주식시장의 이론이니까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신속하고도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3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약성은 어떤 정보까지냐면 과거의 정보까지 신속 정확하게. 이 약성을 포함해서 중간성은 공개된 모든 정보, 그죠?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정보까지도 반영되는 정보다. 강성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즉 미공개 정보까지도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이게 증명이 되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실제 시장에서. 자, 3편의 2장으로 가보시면 2장에서는 입지 및 공간구조 이론인데 도시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입찰지대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찰지대의 정의는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가 얼마까지 최대 지불할 수 있느냐라고 정의해놓고, 그래서 입찰지대 옥선이 나오는데, 그래서 입찰지대 옥선은 우량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각 업종마다, 여기다 그려볼까요? 각 업종마다 입찰지대 옥선 기울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동심원적 입지 이론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도시구조에 응용하면 동심원 이론이 되겠고, 선형 이론은 이렇게 도로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 교통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형성된다는 이론이고, 다핵 이론은 도시가 더 커지다 보니까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형성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독일의 남부 독일의 뮌헨이라는 데를 크리스탈러가 연구해 봤더니 또 다른 관점에서 그 중심지라는 개념으로 도시구조를 설명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포섭의 원리. 즉, 큰 중심지가 작은 중심지와 겹쳐서, 일부든 전부든 겹쳐서 나타난다. 도시구조가. 이렇게 설명했던 이론입니다. 얘는 북미고 얘는 독일이에요. 남부 독일을 연구한 이론이다. 공업입지 이론은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분께서는 이것만 하시면 되겠죠? 자, 가정은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든 수입은 일정하니까 비용을 최소화하면 되겠다.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것이 이용대하다. 비용에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에 의한 비용 절약,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순차적, 순서대로 고려해가지고 최적 입지를 찾는 방법이 최소 비용 이론이다.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상업입지는 뭐 이거 절대죠. 계산 문제로 거의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레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 인구 유인 비율은 인구에 비례하고 상권 흡입력이라고도 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허프의 확률 모형은 이 도시를 따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별 상점의 쇼핑갈 확률을 구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점포의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정도가 이제 대략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어요. 3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문제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해요. 문제 1번과 2번은 부동산 시장의 개념 기능인데, 이것은 뭐 지문 속에 가끔 등장하는 정도니까 그다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을 풀어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부동산 시장은 자산시장.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셋이니까 이건 투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요즘도 아파트로 금리가 낮으니까 시중에 갈 돈이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몰려서 그거는 그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차 목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시장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즉각적으로 잘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뜻이고, 뒤쪽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기로 하죠. 3번, 부동산의 개별성이란 특성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떠한 정보가 알고 있는 정도가 다르다. 개별성 때문에요.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가령 매도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매수자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많은 경우죠. 대부분.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러면 매도자가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물건을 속여서 팔면 매수자는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시장이 붕괴된다라는 논리. 시장의 실패 4편에서 배우시는 내용이고, 4번, 시장 참여자의 수요 공급에 대한 장래 예측과 기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3번이죠. 그러니까 4번에서는 장기적 배려 뭐 이런 거
배우셨죠? 부동산의 영속성, 내구성 때문에.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 조절이 어려운 이유. 수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런 거고요. 이런 것은 거미집 모형에서 잘 살펴봤죠. 그러면 거미집 모형 지난 시간에 거미집 모형에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주로 공급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 수요와 갭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에 비해 가격 비탄력적인 것이 아닌 반대 현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난 2편에서 보셨던 내용이지만 공급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에 의한 가격 급등. 그래서 공급량이 나중에 왕창 늘어나다 보면 공급이 발생하고 가격 급락, 초과 수요 이렇게 그죠? 이게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문제 2번을 풀어보기로 해요.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위치와 공간을 수요와 공급자에게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사실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려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고 수량이죠. 균형 수량이 결정된다. 이게 자원 배분이죠.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되는 거고요. 자, 당연히 시장에서는 교환이 되죠. 화폐와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교환되겠죠. 3번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한다. 개발업자에게는 그 가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근데 답은 4번이 굉장히 쉽죠.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을 해결하는 수급 조절의 기능이 완벽한 게 아니라 아까 보셨지만 금방 거미집 모형에서처럼 수급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이제 부동산의 기능 중에 부동산 가격 창조의 기능이에요. 창조라는 말을 너무 이런 데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가격이 발생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발생된 가격은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 또 바뀐다는 거죠. 파괴된다. 가령 전철이 들어왔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균형이 바뀌죠. 그 가격은 다시 또 바뀐다는 뜻이에요. 파괴된다. 표현이 창조와 파괴 뭐 아주 거친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이 썼나? 이런 용어들이 이제 있었던 적이 있어서 부동산 학개론 옛날 교수들의 기본서를 보면 그렇지만 가격이 형성되고 그 가격은 또 균형은 바뀐다 뭐 이런 뜻하고 같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되셨고 그래서 여기 주제별 정리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공간 시장이다. 이용자 시장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실, 뭐 임대료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자산 시장은 투자 목적의 시장이다 이거죠. 자, 시장의 기능에는 교환 기능, 수급 조절 기능. 그러나 이제 부동산 시장은 거미집 모형에서 보셨지만 그 수급 조절 기능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공급의 시차성 때문에 그렇다. 가격 창조, 자원 배분. 그렇죠? 정보 제공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높은 편입니다. 보시면 쭉 굉장히 많이 있죠. 문제가. 근데 어렵진 않아요. 난도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과 다르다. 그래야 부동산 학이라는 할 말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불안정 경쟁이 되기 쉽다. 틀린 것은. 자, 1번을 보시면 영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속성은 그 해설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거래되기 쉽다. 수명이 영원하다 하는 것과 정보 부족과는 거리가 멀죠. 영속성 대신에 개별성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죠. 정보의 비대칭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성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하니까 상품의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거래되기 쉽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부증성은 가격 왜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증성은 자 단기적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앞서 보신 것처럼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공급이 쉽게 늘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반복되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까? 일물이라는 자체는 같은 물건이 없다는 뜻이죠. 일물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개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고가성은 비싸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가 소수입니다. 소수라는 것은 경쟁시장이 아닌 거예요. 참여자가 소수일 때는 가격 조작이 가능하겠죠. 부동성은 뭐 국지적 시장이니까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특성을 한번 더 정리해 보면 국지성은 부동성 때문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지역별로 발생한다. 부분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은 너무 커. 그죠? 지역별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 시장이냐, 임대차 시장이냐 다 달라요. 시장이 하위 시장을 갖고 있고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은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조직화되기도 어려워서 이거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수급 조절이 어렵고 금융시장과 굉장히 높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 수단이기도 하고 투자 대상이기도 하다. 매매 기간은 길고 상품이 비싸서 참여자 수가 제한되니까 경쟁 시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금의 유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판매자, 구매자의 수가 완전 경쟁 시장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독점이나 과점이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은 소수이기 때문에 매수자 중심, 매도자 중심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선 가격 순응자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거는 부족한 상태.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가격도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부 개입이 불필요해요. 시장에 의해서 자동 조절되니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개입을 해야 합니다. 시장 규모는 이거는 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 국제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으로 형성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4번을 풀어봅니다. 부동산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을 비교했다. 틀린 것은. 지금 보신 내용이에요. 1번은 완전 자동 조절 기능이 가능하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냐. 2번은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3번은 개별성을 물어봤죠.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4번은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 그죠? 개별성 등 때문에 거래가 되므로 시장 실패가 쉽고요. 5번이 틀렸어요.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국제적으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부동성 때문에. 그죠? 시장 규모는 국지적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예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것인데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1번 지역적 경쟁성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번 얼마 전에도 대구 경북하고 부산하고 신공항 가지고 뭐 허무하게 됐지만 지역 경쟁하죠. 네, 지역별로. 그리고 시장 세분화, 시장 차별화는 여러분 설명드렸죠. 시장 세분화는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하면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 하위 시장들, 부분 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게 나눠진다든지 용도별로 나눠진다든지 금방 보신 내용이에요. 하위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게 세분화라면 시장 차별화는 마케팅에서도 나오겠지만 공급자가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자기 상품을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령 지하 주차장, 지상의 주차장을 없앤 지하 주차장화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차별하죠. 차별화가 필요하고. 3번 거래의 비공개성, 4번 공급의 장기 고정성. 이게 틀렸어요. 공급은 자, 장기에는 공급 곡선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죠. 이게 단기입니다. 단기는 저량이고 장기는 유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단기 고정성이 아니라 장기 고정성이에요. 토지라고 하더라도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택지라고 했을 때 얘를 택지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지만, 자, 경제적 수명의 장기성, 내구성이라든지 영속성 이런 것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 6번을 가서 정리를 해보시죠. 22의 기출문제예요. 1번, 완전히 동질적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당연히 다른 가격이고 지역별로 다르다. 2번,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 가격 왜곡, 거미줄 모형 그림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자원 배분. 4번은 뭐 지대였지만 지대 지불력 능력에 따라 토지 유형이 달라집니다. 2장에서 바로 보시겠죠. T년의 입찰지대 이론에 의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더 높은 지대를 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입주주택들끼리 이용이 달라지는 현상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이에요. 5번이 틀렸어요. 이건 너무 쉽죠. 동일한 가격이 지역마다 형성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쉬웠습니다. 답은. 자, 7번 문제는 주택시장의 특성 해가지고 이제 주택시장만 들어가서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량 저량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만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해요. 7번 문제를 보면 1번은 뭐 당연합니다. 주택도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2번 단기에는 저량이다. 그러니까 저량이라는 것은, 저량 공급이라는 것은 재고주택만 공급할 수 있어요. 장기에는 유량이다. 그렇죠? 유량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에는 가격이 올라간다면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므로 수요 공급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질화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단독, 연립, 아파트 너무 다 이질적인 상품을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주택시장 했을 때 상품의 동질성을 기본 전제로 할 때 주택 서비스, 주거 서비스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4번, 물리적 주택 시장은 이질성 때문에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3번처럼 주거 서비스라는 추상적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5번이 틀렸는데,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경우,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공급이 증가하겠죠. 비용이 증가할 때는 공급이 수요가 증가한 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수요 증가분이 공급 증가분보다 커요. 그러면 가격이 공급 증가로 하락하긴 하지만 원래 수준까지 떨어지진 못해요. 원래 수준보단 높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주택시장도 똑같습니다. 일반 재화처럼. 특히 주택은 소비재이면서 투자 목적이고, 그러니까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량이 훨씬 많다, 유량보다. 주거 서비스라는 개념은 이제 주택시장이라는 전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동질화시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이 물량은 동질적 상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주택은 너무 이질적이니까 이렇게 수요 공급 모형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적용해서 주택시장 전체를 분석할 수 있다. 자, 주택시장 균형은 단기에는 저량만 공급되니까 가령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고 가격만 상승합니다. 그러나 장기에는 이제 주택 생산량이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나죠. 가격도 좀 떨어질 거고. 그런데 그 장기에는 여러분 피곤하겠지만 비용이 일정한 경우와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비용이 일정하다는 것은 생산 요소 비용이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 임금, 원자재 가격, 자본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 가정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이 당연히 증가할 텐데
공급이 증가할 때는 비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증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2편에서 배우셨지만 수요 공급론에서 가격 상승 요인과 가격 하락 요인이 같아진다면 가격은 원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용이 증가하니까 공급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죠. 그러면 가격 상승 요인이 가격 하락 요인보다 크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원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8번에서 11번까지는 여가과정과 주거분리인데 비교적 자주 나오는 편이죠. 단일 문제로 해도. 그렇지만 나오는 문제는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8번을 보시면 주택의 여가과정. 상향여가는 자 1번은 상향여가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향여가는 소득계층이 기본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눠졌을 때 자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저소득층이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고소득층이 왜 저소득층 집을 삽니까? 낡은 주택을 하면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현상. 2번에서는 하향여가인데 하향여가는 반대 현상이에요. 이번에는 자 고소득층이 나가고 여기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낙후한 고소득층이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대적으로 낙후한 고소득층 주택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 원인은 인구, 저소득층, 빈곤층 인구 많아진다든지 주택 보조금을 준다든지 했을 때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맞는 거고요. 3번 상향여가 현상은 소득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소득 증가하니까 이제 낡은 주택 사기 싫거든요. 새 집 사야 되는데 없으니까 들어가서 재개발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4번은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가 과정을 만든 거고요. 5번은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5번이 틀렸어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은 자 여기 저소득층이 있고 여기 고소득층이 일부 있어요. 고소득층은 할인되어 거래되겠죠? 할인되어 거래되니까 여기 고쳐봤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게 나아요. 떠나면 저소득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향여가가 아니라 이것은 하향여가겠죠? 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하향여가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고소득층 소유주택을 저소득층이 구입해서 혹은 임대해서 이전하는 현상이고 인구유입. 그러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은 이런 요인들입니다. 사례는 자 저가주택 수요 증가하고 가격이나 임대료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고소득층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상향여가는 고소득층이 저가주택을 매입 개량하는 거, 소득 증가로 인해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저가주택 수요 감소 이게 중요합니다. 원인이 헷갈려요. 그 사례는 여기 이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여가 과정은 주택 순환 현상이 원활했을 때 신축 주택 건설을 유발한다 이거죠. 가령 고소득층이 나가고 여기 신도시로 간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들어와 줘야죠. 이게 원활해야만 신축 주택 건설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각 소득계층의 주거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슬럼화야. 그냥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으니까. 주거 분리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나눠져 있는 현상이에요. 침입과 계승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주택 개량 비용이 더 크다. 주택 가치 상승분보다. 자, 아까 보신 그 지문에서 이거 고치려고 해. 저소득 주변인 거네. 근데 여기가 할인돼서 거래되니까 고쳐봤자 고치는 비용이 집값 상승보다 더 크면 그냥 딴 데로 떠나버리고 자, 저소득층이 침입해 와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고소득층 주변에 저가주택이 맺혀 있는데 이거는 이게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고치는 비용보다 주택 가치 상승분이 더 커요. 그러면 여기 고소득층이 들어가가지고 집을 매입해서 개량해 버립니다. 상향여가에 의한 침입 그리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9번을 풀어보면 틀린 거 1번은 주거 분리의 정의고 2번은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부의 외부 효과를 피하려는 동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그렇죠? 3번에서는 고소득층 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서 고치려고 하겠죠. 상향여가에 의한 침입이에요. 이제 고소득층이 들어가니까. 4번은 틀렸어요. 주택의 하향여가는 하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소득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거는 상향여가에 대한 정의니까 틀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주거분리는 뭐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행해진다. 10번입니다. 틀린 거. 이번에는 인근 지역 성세 현상에서 천이기, 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에서 슬럼으로 가는 이 단계가 있어요. 천이기에서는 이제 이게 쇠퇴하면서 이제 다 떠나버리는 단계예요. 고소득층이 완전히 변하는 단계, 가장 활발합니다. 2번, 주택 개량 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크다. 그러면 상향여가 아니라 하향여가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여가 효과, 4번은 상향여가에 대한 사례, 재건축 사례, 5번은 이제 15의 기출인데 불량주택의 문제는 혹은 저가주택의 문제는 싸다는 거지 이게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싼 것에는 분명히 수요자가 있고 비싼 곳에도 수요자가 있어요. 자원할당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주거분리와 여가가정, 이 19의 기출인데요. 쭉 보신 1번은 주거분리의 정의고 2번은 아까 보신 지문이에요. 주거분리는 자, 정의 외부 효과, 가령 고소득층, 저소득층.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를 받으니까 요거 고쳐야죠. 고소득층이 들어가기 위해서 침입해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반대로 저소득층 주변에 고소득층이 있다 그러면 이게 고소득층이 떠나요.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동기에서 저소득층만 살게 되고 고소득층만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3번은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가. 4번은 할증료가 저소득층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할증료가 거래되고 여기는 할인돼서 거래되겠죠. 자, 5번이 틀렸어요. 정의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쉬운 답이었어요. 상향여가가 아니라 하향여가입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된다는 자체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 1번부터 11번까지 주택시장 일부까지, 다음 시간에는 인근지역 성세현상하고 시장의 효율성, 그 다음에 여기 튠앤의 지대론까지 하면 문제 7번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